1월부터는 수심제로 시작하게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맞춰되는 게 이 어른이 쓰면서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가 많아서 대개 지금까지 하고 나면 나올 이야기는 제가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워낙 제가 헤맸기 때문에 그 중간에 많이 헤맸기 때문에 여러 번 얘기하고 쭉 얘기를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튼 날씨는 좀 쌀쌀해지고 날 추워지면 또 폐렴이 더 기승을 부리지는 않을까 큰 걱정입니다. 뭐 7,000명이 넘고 그러니까 너무 원래 10,000명을 넘을 거라고 예상은 했었어요. 그래도 정말 걱정입니다. 이게 세계 문화가 다 바뀌고 문화 풍토도 다 바뀌어서 제가 동국대학교 대학원에 한문 불천대학원이라는 특수대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의를 여러 학기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첫 학기하고 둘째 학기인가는 강의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온라인으로 합니다. 근데 설문이 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은 이것을 계속 비대면 강의로 할 거냐, 아니면 대면 강의로 할 거냐. 저한테 묻길래 저는 섞으면 좋겠다. 한 1년에 개강하고 종강 정도는 사람 좀 얼굴 좀 마주 대하고 그것 정도는 좋겠고 나머지는 비대면이 굉장히 괜찮다. 왜냐하면 비대면을 하니까 이 온라인으로 하니까 말이죠. 지방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어요. 제주도에서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도 다 지방에 보림선언에 나오라고 하면 힘든 분들 꽤 많습니다.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이게 어떤 정말 우리가 한 1년에 한두 번은 만나서 좀 이렇게 따뜻하게 직접 대면하는 것을 할 필요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비대면을 하는 것도 괜찮다. 이게 이 시대의 문화를 잘 누리고 우리가 이 비대면도 아직 어색해서 그렇지 잘만 하면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고 좋은 방법이 개발됩니다. 그러면 이게 충분히 효용성 있는 앞으로의 어떤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입장에서도 가만 봐. 직접 오라고 하면 수강신청 못하고 등록 못할 분들이 제주도에 등록하고 하면은 속말로 얘기해서 장사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대학원이요. 제가 교수로 있어봐서 알지만은 대학원 학생 모집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몇 명 이하가 되면 폐강이 돼요. 그러니까 학과에서 대학원을 유지해야 되는데 5명이 하면 폐강이라고 그러면 참 대학원생 모으기는 그게 쉽지가 않아서 아주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면 훨씬 고생이 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강의에 접할 수 있으니까 나는 아예 이걸 계기로 해서 반반 섞으면 아니 그러니까 개강하고 종강 정도 비대면하고 아니 대면하고 나머지 비대면하는 게 나는 괜찮은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게 단점이 딱 하나가 있죠. 진도가 너무 낮아요. 여기는 제가 헤매니즘으로 그래서 많이 헤매서 여기는 진도가 안 나가는데 아니 그냥 비대면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은요 제가 전공이 헤매니즘이라고 했죠. 이리저리 헤맨다고 해서 제 전공 발휘가 잘 안 돼요. 헤매는 게 아무래도 덜 헤매져요. 비대면 하면. 그래서 보통은 일반 대면 수업하는 거에 비대면으로 하면 2배 정도 진도가. 학생들로서는 굉장히 교수나 학생이나 다 괴롭대요. 학생은 자기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진도가 막 나가니까 아주 따라가기 힘들어 죽겠고 교수는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 힘들고 양쪽 다 힘들다고 하는 그런 단점은 있는데 하다 보니까 온라인 강의하면 충분히 서로 토론도 하고 헤맬 거 헤매고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대면이 앞으로 비대면 이렇게 하는 문화가 이 문명을 이기려고 해서 하는 게 저는 꽤 괜찮은 방법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뵙는 분들 계속 뵈니까 좋고 이렇게 또 비대면해야 마스크 안 쓴 분들을 뵙지. 오히려 대면하면 전부 마스크 쓴 복면인들밖에 못 봐요. 오히려 비대면하면 전부 이렇게 벗고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오늘 빨리빨리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179쪽 번역을 우선 읽겠습니다. 처음에 강령에서는 명덕과 친밀과 지지선을 말하여 분명히 이 세 가지 사실이었는데
지금 조목에서는 다만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는 것만 말하고 마침내 치지 경물 위에 비결을 해서 한 건 사실인 것 같은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인의 이 뜻이 가장 미묘하니 천고에 아는 사람이 없다. 이 가운데 8가지 사실이 호투로 단순하게 다만 하나의 지자에만 비중이 있나니 이 지자가 바로 명덕이며 본체이다. 앞에서 첫 번째 명자에 2가지 뜻이 있다고 말했는데 내가 위에서 해석한 바 치지 경물은 이에 앞에 오명인 한 뜻만을 써서 풀이한 것이니 그 공부가 이미 지지 가운데 있다. 여기가 이제 원문이 뭐냐면은 쭉 비결해서 명명덕 하나로 비결해버리거든요. 쭉 8.5길 총체가 명명덕 하나인 것으로 되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쭉 벌려놨던 것을 하나로 딱 어떻게 이렇게 묶어내느냐 했을 때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 한자 사실은 제대로 아는 것 치지 경물 치지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아는 것 그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명명덕이면 사실 대학이 이제 어떻게 되죠? 저 계속 상기해야 됩니다.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 제신민, 제지어지선 그런 번역을 하면 어떻죠? 대학의 길은 어떻죠? 제명명덕, 밝은 덕을 다시 밝힘에 있고 되밝힘에 있고 제신민, 백성을 새롭힘에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지어지선, 지선에 머무르는 것에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명명덕으로 신민하는 거예요. 신민하는 것이 명명덕에 다 포함이 돼. 그 다음에 지선에 머문다는 거, 명명덕의 지선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것도. 지선이 딴 데 있는 지극한 선에 머문다는 건 언제나 명명덕의 지선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감산덕정스님에 보면은 바로 한 지자, 우리 공적영지라고 하는 본래의 환한 본래부터 환하게 아는 그 알문을 되밝혀내는 것이고 그 밝혀내는 그 작업이 공부의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쫙 벌려놓으면 8개가 되고 3개가 되고 8개가 되지만 결국은 쭉 수렴하고 나면은 하나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치지 경물 마침에 하나의 사실 경물 치지에서 쭉 얼마 들어가면은 고집 이제 대학은 이제 불교하고 좀 이 대학을 공부하는 이거 취지가 있어요. 여기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총 요목과 쭉 단계 벌려놓음이 대학에는 있어요. 불교의 흠이 뭐냐? 흠이라고 할 건 아닌데 불교의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불교를 하다 보면 너무 어떤 때는 차제와 단계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뭐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깨달으면 된다 하는데 깨달은 물론 우리는 선적인 분위기가 좀 그래 특히 그런데 이게 그냥 갑자기 깨닫는 거 하나 남고 병이 돼요. 한국 불교의 가장 큰 병 가운데 하나가 아마 그걸 거라고 생각하는데 화두 하나만 들으라고 그래. 화두를 하나 들고 계속 참고를 하는데 내가 가는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어디 가는지 도대체가 점검이 안 돼요. 수십 년 해도 뭐 인가받거나 뭐 타통하지 않으면 현지 하는지 표가 안 나요.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해 스님들이. 한국 스님 하는 스님들이 지금 어디에 가는지 아세요? 위파사나. 네? 위파사나로 그 미얀마나 이쪽 그쪽 가서 위파사나 공부하고 그쪽으로 많이 도는 이유가 도대체 화두에 가서는 어디를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위파사나 이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친절해요. 계속 점검을 해주고 체크를 해주고 요거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 표가 나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병이 될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전부 가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가 않았지요. 원래 그렇지가 않은 건데
여기 올바른 스승이 없고 공부 방법이 유실된 거예요. 임재동의 종풍만 하더라도 어떠냐? 스승이 계속 불러요. 계속 제자를 불러서 점검을 해줘요. 묻고 점검하고 묻고. 그래서 잘못된 데 빠지지 않도록 하고 직연을 바르게 세우는 일을 스승이 계속 도와주는 그 공부가 원래 임재종의 공부예요. 우리 임재종 풍이 우리나라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죠. 지금 임재종의 그 종풍이 지금 전해진 게 전번에 그 총무장 했던 그 저기 전라도에 무슨 저기가 백양산 쪽인가 어떤 스님 그 스님 밑으로 금강 스님이 이산 스님이 전부 그쪽인데 아니 갑자기 그 스님 법부가 생각 안 나요. 임재종의 그 맥을 이으신 거죠. 그 스님도 되게 그런 방법에 어느 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 제자들이 상당히 훌륭하게 된 것 같은데 지금 한 불교에서 건강하게 불교 지도를 하고 하는 분들이 그런 금강 스님 같은 분들도 참 괜찮아요. 하시는 걸 보면은 참사람의 향기라든지 그런 어떤 그 도량에서 하고 하는 게 굉장히 괜찮은데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하여튼 뭔가 유실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화두 하나 툭 던져놓고 아니 그 뭐 지금 이제 그 결사가 시작됐네요. 동계 결사가 아니 결사가 아니라 결제라고 하나? 결제라고 하나? 입제 했죠. 이제 공부하는 철인데 그리고 입제 결제도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그게 우리나라에까지 꼭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지 저는 의문스러운데 그거요 인도에서 온 거예요. 인도 우기 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고 힘들 때는 그렇게 그냥 들어앉아서 그거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던 전통이 이상하게 이어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저는 꼭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약간 좀 반골기가 있는지 뭐가 그냥 꼭 그냥 그 의미도 모르면서 지키는 건 저는 아주 싫어해요. 이거 의미 따지고 해야 된다. 그러기 싫어하는데 입제 결제. 입제하면 상당법을 한번 더 해요, 스님이. 그러면 그냥 냅둬요, 그냥 끝날 때까지. 쫙 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 한번 법문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 말로는 이게 공부를 하는지 좋은지 아무도 모른대요. 하기는 그냥 거기서 용을 쓰기는 하는데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니까 사고도 많아요. 참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것은 이 유교 경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물론 불교에도 있었던 거지만은 차제와 조목들이 좀 분명해요. 대학만 하더라도 명령도 시민에서부터 팔조목이 쫙 나오죠.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로 또 딱 묶어내고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도 대학을 읽으면은 우선 차례를 할까 생각하게 돼요. 내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지어나가는 것이 필요할까. 물론 그것이 지어나가는 단계와 순서에 매달리면은 그것도 병이 돼요. 불교의 그 수행 단계를 자세히 정리한 경이 있죠. 무슨 논인가? 그거 보니까요 공부 못하겠더라. 이걸 언제 해? 쫙 단계. 근데 선문은 또 너무 그냥 1초지기 별이지만 또 나와. 한 번 뛰어서 부처 땅에 들어가 버리는데 그러면 한 번은 언제 뛰어? 어떻게 뛰어? 그러니까 뛸 생각도 안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 대학 경전에 이런 걸 읽으면은 이렇게 딱 하나로 묶어내기도 하고 하나로 쫙 벌려내기도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딱 마지막에 보면 공부가 이미 지지 가운데 있다. 딱 머무는데 한 군데 그것에 있다. 어디에 머무느냐? 지어지선이고 딱 우리가 머무를 곳은 어디냐? 정말로 본디 그 영지를 밝혀서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실현하는 그 자리밖에 머물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공부의 처음과 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180쪽 보면은 180쪽에 공부의 요목을 아주 그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공적영지, 그렇죠? 네. 공적영지로 이제 딱 표현돼요. 우리 본성을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가진 본디 본성을 얘기하면 공적이라는 측면과 영지라는 측면입니다. 공적이면서 영지가 텅 비어 있고 고요하다. 우리 본디 마음이 텅 비어 있고 고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죽어 있는 고요함이 아니라 신령스러운 알미 있는 그걸 안 맞죠. 공적과 영지로 딱 표현해요. 그럼 공적과 영지 두 측면을 되밝혀내네요. 모든 것은 그걸로 기계돼요. 그래서 공적을 밝혀내는 공부가 정이라는 공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지를 밝혀내는 공부가 희라는 공부다. 그래서 불교 공부는 천만 갈래로 갈라져도 정예상수 넘어가면 없다. 요건 아주 철칙이에요. 계는 왜 말 안 하느냐? 그냥 너무 근본이기 때문에 계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계는 빠지는 게 아니에요. 논할 필요가 없어요. 계를.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말을 안 해. 그러나 그냥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지어나가고 하는 사람이 계를 안 지키면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참 한국 불교의 병 가운데 하나가 계율무시병. 계율무시병. 참 무서운 병이에요. 계율무시병. 전에도 그 얘기 또 해명인에서 얘기했지만은 그 불교평론이라는 잡지에서 한국 불교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계율을 안 지키는 병폐가 있는데 그 병폐가 뿌리가 경어선사에서부터 왔다. 경어선사가 그 영향을 끼쳤다는 글을 썼었죠. 어떤 그 학자가 그걸 썼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 한국 선배들이 지금 종교가 누구예요? 이 한국 선배 부흥한 경어선사예요. 경어로부터 다 나와요. 경어선사부터 만공, 희월보, 수월 다 경어인가? 경어선사. 그 맥들이 지금 한국 불교의 전부 수덕사명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경어선사의 얘기를 많이 우리가 전해줬는데 막행막치겠어요. 여자 밝히고 엄청났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원래 출가를 당취승이라고 하는 땡초중들 모여있던 데가 있어요. 우리가 땡초라고 하죠. 그게 당취예요. 당취. 원래 당취라고 해서 절답지도 않은 절이고 온갖 그 삿된짓 하는 그 절이 있어요. 당취. 거기서 출가를 해서 행실을 못 배웠다. 내가. 그래서 나중에까지 이게 내가 좀 그런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경어선사가 스스로 한 게 있어요. 그걸 딱 예로 들면서 그 경어선사의 좀 뿌리가 있다. 근데 그랬더니 난리가 났었죠. 경어선사의 그 정통맥이라고 하는 게 만공선사를 해가지고 수월사맥이거든요. 수월사 방장이 그냥 가만 안 두겠다고 들고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불교편은 폐간하니 어쩌니 그러다가 나중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에요. 사실이라고 봐야죠. 왜냐면 지금 한국 불교가 너무 계율 의식이 없어. 계율에 너무 얽매이면 또 안 돼요. 계율에 너무 얽매이면 정말 안 돼요. 계율이라는 거는 우리 수행하는 걸 돕는 도구지 계율이 전체 아니에요. 계율 다 지키면 아무도 지금 출가 생활 못해요. 못해요. 스님 그 계율 250개 지키는 분 아무도 없어요. 비구니는 500개예요. 500개. 500개 지키는 승려 생활 못해요. 아니 그 정목 스님 같은 분 노래도 하고 했죠? 비구니가 어떻게 가무음곡을 해? 큰일 날 일입니다. 그거 굉장히 엄한 계율이에요. 화장품 하나 못 바르고 장식 하나 못 하고 가무음곡 그런 거 못해요. 그 계율 가운데 율 가운데 자잘한 율로 따지면은 남자 스님들도 전부 앉아서 오줌 누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계율 지키는 건 아무도 못 봤어. 진짜 앉아서 오줌 누게 돼 있습니다. 율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스님들 노동하면 안 돼요. 노동은요, 스님들에게 가장 노동 안 하는 건 스님의 근본 계율이에요. 계율에 정해지지도 않을 정도로. 왜? 스님들은 자기 삶을 위해서 생산한다? 먹을 걸? 그런 짓을 왜 해요, 스님들이? 절대 안 되죠. 모든 것은 제가불자들에게 전부 의존하고, 대신에 모든 에너지를 수행에 쏟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불교는 얼마나 자유로워요. 백장선사가 노동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백장선사 그럼 무간지옥에 떨어졌어요. 계율 막 파괴해가지고 아니거든요. 찬탄 받아가면 아마 잘 계실 거예요. 그렇듯이 계율은 또 얽매이면 안 되지만 또 기본적으로 계율이 무너지면 우리가 삶을 지켜가는 원리 자체가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계에서도 빨리 가장 우리들이 불교가 지켜야 될 기본 계율을 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건 바탕이에요. 그 올바른 삶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행복할 수 있다? 그건 꿈깨라죠. 그건 진짜 꿈이에요. 정말 올바른 삶의 기본 원칙을 안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가장 그건 기본으로 걔가 딱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정해가 수행으로 들어가면 정과 해. 그러니까 정은 여기서 말한 대로 공적의 측면을 밝혀내는 공부요. 해는 영지를 밝혀내는 공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유교적이나 불교에 통하는 말로 하면 정은 허에 해당하고 명에 해당한다. 허명이라고 해요. 심체가 허명하다. 유교에서도 심체는 허명하다. 텅 비어 있어도 밝다 그래요. 허명. 유교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유교의 공부와 불교의 공부가 유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대학 주석을 달면서 인간의 마음을 얘기할 때 허령불매라고 얘기합니다. 허령불매. 텅 비었다. 허. 그 다음에 령. 신령스럽다. 령. 그 다음에 안이불. 어두울 매. 어두지 않다니까 불매는 매우 밝다는 뜻이죠. 허령불매라고 딱. 그러니까 그것을 이 감산덕청대사가 보기에 불교나 유교나 인간의 본디 마음 바탕 그것을 보는 것은 똑같고 그것을 밝혀내는 공부는 둘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여기 그 공부하시는 모든 공부를 볼 때 앞으로 정의의 쌍수가 되는 공부냐 아니냐를 딱 비춰봐서 판단하세요. 정의의 쌍수 아니면 불교 공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모습을 굴리자 그러면 정이 돼야 모습 잘 굴릴 거 아니에요. 마음이 흐트러지고 집중 안 되는데 굴려져요? 그래, 깨어있어야 제대로 굴릴 거 아니에요. 깨어있어. 안정돼. 집중돼. 요 두 가지가 지켜나가지는 다 공부입니다. 그럼 정의 쌍수가 공부라고 하면 앞으로 여러분 삶의 모든 무대에 공부로 삼을 수가 있어요. 이거 하면서 정을 지켜나가고 한편은 해를 놓지 않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거지 하시면 정의 쌍수 하세요. 모습을 잘 그리면 다 돼요. 설거지 하는데 흐트러지지 않고 차분하게 하면 모습을 잘 그리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설거지 전공해요, 집에서. 거의 설거지는 다 제가 해요. 이제 안 사람 아예 나한테 맡겨놓고 설거지는 손도 안 대려고 그러는데 아주 괘씸하기는 좀 한 측면이 있는데 언제부터는 제가 설거지는 제가 합니다. 맡아서 내가 하겠다. 차려주는 것만은 고마운데 내가 설거지를 해야지. 근데 설거지 제대로 하려면 저는 고무장갑 안 껴요. 왜냐면 고무장갑을 알아차림이 안 돼. 왜냐면 고무장갑을 안 끼고 해야지. 기름기 묻은 거는 딱 손으로 만져봐야 합니다. 설거지 해보니까요. 그래요. 멀쩡한데 기름이 묻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손으로 만지는 거 딱 하거든요. 그게 이제 고무장갑 절대 안 끼고 합니다. 저는 피부가 좋아서 그런지 주부습진 잘 안 걸리더라고요. 그 정액 쌍수 되죠. 그러면 차분하게 그래도 저는 원래 좀 대충 맞아가지고 마누라한테 맨날 혼났는데 설거지 잘못했다고. 그건 할 수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공부해요. 앞으로 모습을 잘 굴리자 공부도 결국 정액 쌍수의 공부고 모든 삶의 현장이 정액 쌍수입니다. 운전할 때도 사실은 제가 그 얘기하는데 모습 잘 굴리다 다 통하는데 차분하게 해야죠. 들뜬 마음으로 운전하고 사고 나잖아요. 그 다음에 주변 상황 빠르게 알아채야지 되잖아요. 정액 쌍수 모습을 잘 굴리자면 거기 다 들어가죠. 계는 무술 기본으로 들어가요. 운전법 잘 지키고 운전법도 지키는 게 계예요. 그거 안 지키면서 아무리 정액 쌍수해도 사고 안 나나요? 맞죠. 그러니까 계정과 모든 삶에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공적영지라는 것이 우리 본데요. 그것을 되밝혀내는데 정액 쌍수의 공부고 허와 명을 밝히는 공부다. 이렇게 딱 요약을 하니까 모든 것은 거꾸로 수용돼요. 하나로 끝나요. 네? 자기 머물 곳은 바로 여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어나가시고. 자, 182쪽인가요? 네, 182쪽. 지자는 적용부동한 지의 본체이니 지지인 지자가 첫 번째의 명자이며 그것이 곧 공부이다. 이 일단은 이미 아는 것을 이루어 지극한 자리에 도달했으니 그 아는 것 자체가 이미 이루어 지극해지면
성의와 정신과 수신을 하는 능사가 끝나게 된다. 그와 같은 즉은 명덕과 신민이 분명히 두 가지 사실이다. 이제 명덕을 천하에 밝히려고 함은 두 번째의 제시 소명의 의미인 것이니 그 시지와 결물도 또한 신민 위에 나아가서 말할 수 있다. 또한 그칠 줄을 안 후에 정함이 있다는 것은 그는 이미 확립된 것이니 말하자면 그칠 바를 알면 자기의 각근이 확립되어 정해진 것이요. 잘 생각한 후에 능히 얻는다고 한 것은 그는 이미 통달한 것이니 말하자면 이미 하나도 빠뜨림 없이 일체 사물을 통달하여 눈앞에 한 터럭만큼도 장애가 없어서 모든 법이 다 참되나니 그것이 어찌 이미 통달한 것이 아니랴. 그 확립된 것과 통달된 것이 모두 다 진지의 힘을 의지한 것이다. 지금 이것을 어떤 구조로 얘기하냐면 이제 대학의 명명덕에 명자가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앞에는 명덕을 밝은 덕을 밝힌다 할 때 명명덕이거든요. 명명덕 두 개의 자의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라고 할 때 지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머무느냐 적연부동한 본체의 거기에 머문단 말이에요. 그 지지라고 할 때 지자가 첫 번째 명자, 그러니까 명명덕이라고 할 때 명덕을 밝힌다는 동사로 쓰인 명자 있죠. 그 명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명덕의 명이 첫 번째 명자는 첫 번째 그것을 명을 밝히는 것이다. 일단 그러니까 이미 아는 본디의 알미 있어요. 명덕은 이미 본디의 알미 그 속에 갖춰져 있어요. 그것을 도로 밝히는 공부다라고 할 때 명자 두 개의 의미가 있을 때 앞에 지지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의미 명을 두 개 놓은 이유가 그래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하나에서 성의 정신 그것이 다 포함된다. 능사가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 이미 끝난다. 아는 것이 끝나면은 성의와 정신과 수신하는 능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끝나게 된다. 그 위에서 바로 명덕과 신민이 둘로 나눠지는 것이다. 이미 그 바탕에서 다시 나뉘어집니다. 그 다음에 명덕을 천하에 밝히려고 하면 두 번째 계시 소명의 의미. 밝힌다는 의미를 명이 앞에 명의 소명의 명자가 있고 두 개가 있으면 갑자기 생각해요. 치지와 경물의 명은 소명의 명에 해당한다. 명의 명자가. 계시 소명의 의미다.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 있고 그것을 밝힌다는 것은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뭐죠? 남에게 밝혀줌. 쭉 내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에 그것을 밝혀줌이죠. 그게 소명의 뜻이란 말이죠. 그런 것이다. 명덕을 천하에 밝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에 그것을 밝혀줌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것은 뭐예요? 치주와 경물 또한 신민, 백성을 새롭히는 것으로 나가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이제 대학을 우리가 읽은 대목을 지금 되돌아보는 겁니다. 앞에 읽은 대목에 뭐가 있어요? 지지우의 유정, 정이우 능정, 정이우 능한, 안이우 능여, 여이우 능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머물 곳을 안 뒤에 마음이 딱 결정이 되고, 딱 안정이 되고, 안정이 된 후에 고요해지고, 고요해진 뒤에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생각을 한 뒤에 여유, 능득, 체득할 수가 있다. 이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그칠 바를 한다. 내가 머물 곳을 알아야 된다는 거. 첫 번째. 그것은 뭐냐? 그칠 바를 알면 자기 가끔 내 발뿌리가 어디에 도달했는가? 어디에 그것을 확립되어 정해진 것이요. 잘 생각하면 능히 얻는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했죠? 머무를 곳을 안 뒤에 마음이 딱 안정이 되고 안정이 된 이후에 고요해지고 고요해진 이후에 편안해지고 편안해진 뒤에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생각을 한 뒤에 능득 마지막이 생각을 한 뒤에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잘 생각한 후에 능히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는 이미 통달한 것에 이미 확 마지막 통달에 해당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미 하나도 빠뜨림없이 모든 사물이체 통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어디에부터 출발하느냐? 지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것의 궁극이 세상 만물을 통달하는 것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사례를 정리한 것인데 결국 알고 보면 지지가 가끔 내 발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 이것이 근본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미 대학에 나온 거예요. 대학이 어떻게 되냐면은 대학 지도는 제 명령도이라고 3강력.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지유 능득이에요. 지지에서 능득. 머무를 곳을 아는 게 첫 번째예요. 머무를 곳을 아는. 그 다음에 머무를 곳을 알아야 어떻게 돼요? 딱 마음이 안정이 되고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야 고요해져요. 그 다음에 편안해져요. 편안해진 뒤에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생각을 한 뒤에 얻을 수가, 체득할 수가 있다. 이런 단계를 두는데 다시 되돌아가서 지지로부터 해서 그 단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되돌아가는 그 도돌이표를 한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넘어가요. 186쪽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민의 공부를 하며 자기가 이미 깨달은 진지를 가지고 나아가서 만물 가운데에 치달을 한다. 만물이 이미 나의 진지로서 한 번 비춤을 받음에 붉은 용광로가 한 점의 눈을 녹이는 것과 같고 뜨거운 해가 서리를 녹이는 것과 같아서 감화되기를 바라지 않아도 저절로 감화가 되나니 그러므로 치지는 경물에 있다고 말했다. 만물이 저절로 감화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격이라고 말한 것이니 저 만물이 다 감격함에 나의 명덕이 저절로 천하에 밝아져서 백성들이 새로워지기를 바라지 않아도 저절로 새로워지나니 이른바 사람을 확립시키고 사람들을 통달시킨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즉은 명덕과 신민이 다만 이 하나의 사실이다. 삼강령이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이니 그러므로 이 8가지 사실은 다만 명명적 어천하라는 한 구절에 있을 뿐이다. 또한 가정과 나라부터 나중에 천하에 미치는 것은 먼 것이 가까운 데로부터서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아주 분명하다. 자, 이제 공부는 뭐죠? 지금 대학은 자기 공부라고 할 수 있는 경물치지부터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천하의 명덕을 밝힌다라고 하는 데까지 쭉 이어져요. 자기 공부에서 쭉 이어져요. 근데 자기 진정한 암, 치지, 경물치지에서 자기를 알고 하는 그것이 근본이 확립되면은 억지로 백성을 교화하고 감화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 지금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요. 내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한 백성 한 백성을 감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른 얘기로는 태양 빛이 쬐면은 태양이 밝아지면은 얼었던 얼음 저절로 녹지. 태양이 열심히 가서 녹이려고 용쓰지 않아도 저절로 녹아진다. 내 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은 그 자체로 그냥 쭉 저대로 되나가는 뿐이지 내가 자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 쫓아가서 하는 거 아니다. 사실은요, 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한이 없이 한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자, 이제 이거는요, 불교나 도교는 조금 비슷한 데가 좀 있어요. 노자의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도덕경이라는 책에 태상하지의지 가장 훌륭한 통치자는 백성들이 통치자가 있는 것을 아는 정도래. 우리 임금님 계셔? 이 정도래요. 그 다음 가는 통치자는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이 통치자를 사랑한대. 좋아하고. 우리 임금님 참 좋은 분이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의지. 그 다음 가는 통치자는 두려워한대. 통치자가. 어휴, 무서워. 우리 법안 지키면 그분 때문에 맨 마지막 외지 다음에는 통치자를 모멸한대요. 에이, 무슨 새끼가. 이게 통치자의 단계래요. 근데 우리 지금 통치자 단계는 어떤 단계인지 좀 통치자라고 옛날하고는 다른 개념이지만은 좀 우리 지금 대통령 한다는 나오는 분들 보면 나 좀 정말 짜증나 죽겠어요. 왜 대선 그 우울증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대선 블루라고 뭐 또 외국어 쓰대 대선 우울증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쯤 한다고 나오는 사람들은 조금은 좀 품위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왜 좀 양아치 같아요 조금. 안 그래요? 기본 품위는 좀 갖춰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이. 정치만 한다면 뭐 양아치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품위가 있다면 국격이에요 국격. 대통령이라는 것은. 저는 전번에 트럼프인가 미국 대통령 그 양반 때문에 미국의 국격이 한 단계 이상 떨어졌다고 봐요. 격이 없어. 적어도 기본적인 사람이 인품이 있으면요. 기본적인 품위를 갖춰야 돼요. 이게 없이 어떻게 나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날뛰는 건지 정말 저는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아주 제가 그 금강지에다 유마경 쓴다고 아주 용을 아주 고생을 많이 해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서유기 같은 거, 어른이 서유기 같은 책은 참 그렇게 제 솔직히 힘들지 않고 쓴 책이에요. 왜냐면 일주일에 30매를 썼어요. 그거는 매주 30매. 그거 보통 쉽지 않아요. 그 원고 30매를 200자 30매씩 매주 쓴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저는 그거 쓰면서 그렇게 고생스럽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현대불교가 연재라니까 미룰 수가 없죠. 매주 30매를 꼬박꼬박 한 80회를 썼는데 책이 돼버렸는데 이번 금강지에다가는 제가 2달에 30매를 써요. 2달에 30매를 쓰는데 그때 매주 30매 쓸 때보다 몇 배나 힘든 것 같아요. 몇 배 힘들어요 사실로. 왜냐하면 그때는 서유기는 어차피 얘기책이니까 얘기를 내가 얘기로 푸는데 뭐 그게 괜찮아요. 좀 실수해도 뭐 얘기책이니까. 근데 유마경을 쓰는데 경을 그래도 푼다는 건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한 번 쓸 때마다 아주 그냥 용을 써요. 근데 요번에 유마경 쓰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유마경 마침 그 자리가 어떤 대목이냐. 사리불이 유마거사 방에 가가지고 자리가 없다, 앉을 자리가 없다. 이게 걱정을 해요. 우리 어디 앉지?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대뜸 딱 알고서 물어. 당신은 법을 구하러 왔어? 앉을 자리 찾으러 왔어? 그러니까 사리불이 아무리 못난 흉내를 해도 나 앉을 자리 찾으러 왔어요. 안 할,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죠. 법을 구하는 사람이 앉을 자리 걱정하냐? 그래, 유마한테 온통 혼나는 얘기죠. 그러고서 혼내고서 앉을 자리 없는 게 끝내고 재밌는 게요. 앉을 자리 구하지 말라고 하고서 유마거사가 바로 앉을 자리를 구해와요. 수미등왕이라는 부처님한테 가서 사자자를 빌려오는데 사자자 높이가 몇 킬로나 높아 막. 그래서 빌려와서 그 사자가 몇억 개가 유마거사 방을 다 들어왔고 좁은 방에. 그런데 소승 앉을 자리 없다고 걱정했던 사리불하고 그 성문들은요 앉지를 못해. 너무 높고 커서. 대승보살들은 톡톡 신통력으로 가서 앉는데 소승보살들은 앉을 자리 걱정하던 소승보살 앉지를 못해. 그래서 결국 수미등왕 부처님의 신통력을 빌어서 그 자리에 앉아요. 사자자에. 그게 아주 멋있는 대목이죠. 앉을 자리 구하지 말라고 하고 또 앉을 자리 구하고는 또 유마거사는 또 뭐고. 그러니까 앉을 자리가 없다고 하면서 또 앉을 자리 구하는 거예요. 훌륭한 만들어줘요. 그런데 정작 앉을 자리 걱정했던 성문은 못 앉아. 그게 제가 그 얘기 썼어요. 불교는 원래 앉을 자리가 없는 종교다. 그 얘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앉을 자리 없는 종교예요, 부처는. 불교는. 부처는 앉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험한 말로 왜 절간에 가면 앉은뱅이 부처밖에 없냐고 제가 무슨 막 험한 말을 하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공부를 한다는 건 뭐냐?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가는 거다. 생멸의 세계에서 진여의 세계로 가는데 진여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특징이 뭐냐? 차별을 떠난 게 진여다. 진여라는데 딱 도달하는 순간에 진여는 자리가 없어요. 여기는 진여 자리다. 이것도 차별이거든. 안 그래요? 지금
허공이라는 것도 차별이 없는, 그거 허공이라는 거 없어요. 여기가 허공이다. 허공을 밝힌다. 여기 많이 쓰죠, 허공. 허공에 매달리지 마세요. 허공은 없어요. 허공이라는 거, 이게 허공이다라는 순간에 허공이 아니야. 이 무서운 얘기예요. 진여라는 것은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가 진여다. 저기는 생멸이다. 이게 없어요. 이것도 차별이니까 진여는 그 차별도 벗어나야 돼. 진여에 도달하는 순간 진여가 발길을 차. 여기 앉을 자리 없어. 그럼 도로 생멸의 세계로 나오는 거예요. 원래 불교는 그냥 앉을 자리가 없어요. 내가 앉을 자리 찾으려고 불교하는 사람, 그 안주하려는 그 마음부터 깨야 돼. 어디 가서 안주하려는 그 마음부터 딱 떼고 들어가. 이게 불교예요. 그 불교는요, 끊임없는 실천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앉아, 내가 깨달았다. 이거 안 돼요. 끊임없는 그거 이해가 있어요. 안하율 장님이죠. 천안제일 안하율 전자,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안하율 장님입니다. 비구들은 모든 것을 자기가 해결하게 돼 있어요. 기본 계율이.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장님이 바늘에다 실패해가지고 바느질을 할 수가 없어. 안하율은. 장님이니까요.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복지는 일을 해주실 분이 없으시오 하고 멸청을 해요. 그냥 못하니까 근원적으로. 그랬더니 제일 먼저 달려온 게 누군지 아세요? 부처님이 달려왔어요. 부처님이 그 일을 해줘요. 그래서 그때 안하율이 비슷한 질문을 해요. 부처님은 이미 완성된 분이고 복받이고,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복지는 일에 앞장서십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뭔데? 끊임없이 부지런히 복지는 일에 나선다. 복은 짓고 산다. 그렇게 사는 게 부처예요. 그렇게 사는 게, 나 부처 됐어, 공양받으, 내가 다 바쳐, 이러는 게 부처가 아니라 끊임없이 복지는 일을 하는 게 그게 부처가 아니죠. 앉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끊임없이 복짓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부처답게 사는 거고, 그 상태가 가장 복받은 상태예요. 훌륭한 일을 끊임없이 하는 상태가 더 이상 복받은 상태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원래 불교란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앉을 자리 찾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참으로 앉을 자리에 제대로 앉는다. 앉을 자리 찾는 사람은 앉을 자리에 못 앉아, 제대로. 그 앉을 자리 구하지 않는 그 마음이 바탕이 될 때 제대로 어느 자리에 앉아도 그 자리를 자리로 삼아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 후보들 앉을 자리 찾아서 그냥 극성을스럽게 놔두는데 그 사람들도 좀 유화경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앉을 자리를 구하는 그 마음을 조금은 벗어나야 대통령 자리에 앉아도 좀 앉을 자리 제대로, 그 대통령 자리로 사자자로 치면 꽤 훌륭한 사자자일 것 같아요. 얼마든지 참 세상을 위해서 큰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앉을 자리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제대로 앉을 수나 있겠는가? 소승이 그 높은 사자자에 앉을 수 없던 것처럼 그 자리에 제대로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모른다. 이 얘기 썼어요, 제가. 대선 후보들이 좀 유마경 좀 안 읽겠지만 당연히 안 읽겠지만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앉을 자리 구하는 그 마음 벗어난 사람이라야 정말로 훌륭한 자리에 앉아도 감당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갑자기 왜 그리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래요. 통치자 얘기하다 그리 갔어요. 통치자. 제일 훌륭한 통치자는 아랫사람들이 통치자가 있다는 걸 있는지 없는지 잘 느끼지 못할 정도인데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요순 시대가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요순 시대가. 요순은 성인인데 백성들이 격양가를 불렀다고. 격양가 내용이 뭐예요? 내가 목마르면 우물 파서 물 마시고 배고프면 농사에서 밥 먹는데 임금의 은혜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백성이 그랬대요. 그게 가장 태평성대의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좀 훌륭한 임금은 우리 임금 훌륭한 임금, 그 백성들이 칭찬하는 건 그 다음 단계래요. 그 다음엔 무서워하는 임금, 제일 아래는 모멸. 그런데요, 지금 정치가 단계는 정치가를 우리가 좀 모멸하는 것 같아. 안 그래요? 오직하면 정치가가 제일 거지 같은 인간들만 정치한다고 생각하는 의식들 없어요?
아, 예전에 제가 농담에, 썰렁한 농담이면, 아, 모기가 배탈이 났어. 그래서 친구 모기들이 어디 가서 피 빨았냐? 국회의원 사람 가서 빨았다 그러니까. 거기 불량신부밖에 없는데, 어디 가서 거기 그런 데 가서 피 빠냐고. 그 설사를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모기도 피 빠르면 배탈 나는 그 피밖에 없는 게 국회의사당이고 말이죠. 이게 말하는 모멸 아니냐고요, 모멸.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모멸이 아주 크게 달했잖아요. 홍수가 나서 막 그냥 사람들이 막 떠내려가는데 구조대원이 얼른 가서 정치가부터 건지더래. 정치인부터 국회의원이 아니라. 왜 그게 차별하냐고 그랬더니 제대로 들고 모멸, 오염돼서 안 된다고. 하천 오염 때문에 빨리 구해야 된다.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모멸하는 뭡니까? 이게 노자식으로 얘기하면 노자가 가장 모멸이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박통 시절에는요, 겁은 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엄청 무서웠죠. 그럼 뭐, 외지 단계는 된 것 같아. 애지는 아니라고. 옛날 뭐, 훌륭한 임금은 정말 임금을 사랑하고 참 상탄하던 그 시절은 애지 단계고. 그런데 가장 훌륭한 단계는 임금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잘 모르는 단계. 자연스럽게 교황을 그냥 쫙 보더라. 이게 최고라는 거죠. 영수부서 유의, 자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낮은 등급이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지금 이 얘기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용수자라는 내가 진지가 지극하게 내가 완성되면은 해안빛에 얼음 녹듯이 자연스럽게 이게 교가 진행되는 거지 내가 자기적으로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벌려놓으면 여러 개지만 근본으로 따지면 근본 하나가 확실하게 섰을 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녹아나는 얘기다. 벌려놓은 것이 시되고 들이대고 하지만 그거 같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읽어 그렇게 뜻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그동안 헤매이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달린 겁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은요, 193쪽에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밝은 등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밝은 등불이 될 것이다. 193쪽 두 번째 단락 보세요. 들어오는 얘기.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밝은 등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밝은 등불이. 지금 세계에 좀 등불이 돼가고 있는 느낌이 약간 있어요. 아니, 재밌어요. 제가 조금 헤맬게요. 제가 이 세상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친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의도는 안 했는데, 지금 적어도 단학이라고 하다니, 단이라는 얘기가 세상에 꽤 알려져 있고, 단학수련을 한다는 게 어색한 얘기가 아니죠. 그 말 자체가. 단학선언도 있고, 그걸 만들어낸 게 사실은 저예요. 의도적인 건 아니에요. 제 친구가 정신세계에서 사장일 때, 그 단학의 그 열풍을 불게 한 게 선조소설 단이에요. 단이라는 소설이 한 100만 부 팔렸을 겁니다. 그 친구 출판사 갔다가 제가 우연히 그 선조소설 단의 주인공 그 어르신 우학도이라고 하는 그분한테 들은 얘기를 수술했더니 저보고 책을 쓰래요. 친구가. 야, 이마 철학 교수가 그거 어떻게 그런 거 쓴다. 철학교 명함 내놓고 쓰면. 그랬더니 끈질기게 그거 잘 팔릴 것 같다고. 남양물로 좋을 것 같다. 아니, 남양 같은 소리 아닌데. 그랬더니 하도 끈질기게 저한테 쓰라고 해서 그 어르신한테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제 출판하는 친구였는데 제가 참 그 어르신한테 들은 얘기를 좀 조치없이 좀 해놨더니 저보고 책을 쓰라니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나한테 데리고 오게. 내가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입 닫고 나 갑갑해서 안 되겠어. 그래서 그 정신세계에서 친구들을 전부 끌고 그 어르신한테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쭉 자기 공부하던 얘기부터 자기가 미래를 본 얘기나 이런 거 쫙 다 했어. 그게 나온 게 선도소설 단이에요. 그걸 김정민이라는 작가가 녹취를 한 거지. 25개 정도의 녹음 테이프야. 그걸 녹취를 풀었어요. 녹취를 해가지고 그걸 각색을 약간 해가지고 소설을 낸 게 선도소설 단인데 딱 출판이 되자마자 정말 단군 일의 최고로 많이 팔린 책이에요. 적어도 거의 100만 부까지 나갔다는 말도 있어요. 나중에. 그때서 제가 좀 후회를 했죠. 내가 써서 반의 반인만 팔았어도 제가 팔자를 못 쳤어. 근데 김정민 작가는 사실 돈을 못 벌었고, 왜냐하면 그때 정신세계에서 편집국장이었거든.
작가 등단했어도. 그래서 원고료만 받고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임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료 받고 사실 그 뒤에 보상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큰 돈은 못 벌었죠. 하여튼 그 뒤로 타락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게 그냥 막 그래서 엄청났죠. 선도수행 소업 공부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 다음에 단학 선언이라는 게 또 나와서 또 한바탕 그 바람을 일고 나온 거. 그래서 이제 단이 된 건데. 그 하여튼 일단은 한국 문화에 상당히 제가 충격을 주는데 제가 어떤 그 마중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은 제가 오래 배웠죠. 그 어르신은 참 재밌는 어르신이에요. 제가 하여튼 50년 전쯤 전에, 50년도 더 됐네요. 그 어르신한테 들은 얘기가 우리나라 통일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있다. 첫 번째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정표가 소련이 쪼개지는 거다. 소련이 쪼개진다. 첫 번째. 그럼 몇 가지 과정을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통일이 가장 눈앞에 왔을 때 중국이 아마 좀 혼란해질 거다. 그러면은 통일이 눈앞에 온 줄 알까. 늘 그랬어. 저한테. 50년도 저의 아버지도 아니까 아버지는 한 70년 전에 드셨을 거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그 어른이 저는 이제 철학 하는 사람이라 저는 언제나 조금씩 약간 물음표를 잘 붙이죠. 함부로 잘 안 믿습니다. 막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그 선거를 전에도 나오죠. 우리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거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세계를 그러면서 계속 저한테도 공부 열심히 하게. 자네는 통일을 볼 것이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떨치는 그 시대를 살아갈 사람인데 준비를 해야지 공부 열심히 하냐고 늘 격려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함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꼭 여쭙죠. 그 얘기는 저밖에 들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영역이 그렇게 넓어집니까? 하긴 그 어른 얘기 중에 만주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얘기도 하시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역이 그렇게 넓어집니까? 그럼 여쭸어요. 그랬더니 그 어른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 저는 아마 그걸 물은 건 저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저밖에 들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영토 개념이 아닐 게야. 무서운 얘기예요. 그 어른이 그런 그 상상할 세대가 아니죠. 그 어른 그때 70대가 넘을 때니까. 아니 그런데 뜻밖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는 영토 개념은 아닐 게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마음에 이 어른이 무슨 얘기를 하나?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한류를 보고 그러면 그 어른 말씀이 저는 지금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 제가 여쭤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어르신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그랬더니 그 어른 얘기가 그래요. 그 어른은 이제 불교 공부라는 분이 아니라 선도수행을 하는 분이에요. 선도수행이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삼매 상태 비슷하게 들어가면은 미래가 보여. 그런데 그게 또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본 건 어떻게 봤냐. 낡은 영화 필름이 낡은 영화가 이렇게 휙 지나가듯이 이렇게 지나가게 보이네. 그러니까 앞뒤는 분명해. 이 다음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건 분명한데 그게 언젠지는 나도 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재밌는 얘기야. 제가 들은 건 그래요. 제가 여쭤죠.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낡은 필름에서 영사되는 영화 화면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도 막 연동다 띄엄띄엄 이렇게 축축 보이는데 나중에 지내고 오면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뒤는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가 영화가 뒤에 그 편이 앞에 나올 수는 없으니까 앞뒤는 아는데 그게 정확하게 언젠지는 나도 몰라. 대충 짐작을 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본 데서 소련이 쪼개지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여기를 읽으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나요. 그 어른한테 들었더니 세계를 떨친다. 그때 제가 여쭙고 영토가 넓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영토 개념, 국경 개념이 아닐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영토 개념이 아닐 거야. 제가 아주 신선하게 들었어, 그 말을. 지금도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마침 이 어르신도 그 옛날 분들이 이런 예언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얘기한 분들이. 아마 각성 스님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 가운데 하나가 그 탕어 스님이 일본 침몰설을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통일 얘기도 하고 하셨는데 그
그 거사, 해운거사라는 분이 많이 얘기해서, 해운거사 예언은, 그분은 또 예언가로서는 그 중에 또 드물분으로 많은 예언이 맞았죠. 해운거사. 해운거사. 그분이 소련 쪽에 있는 그 예언도 그분도 하셨어요. 바다 해자예요. 지혜 해자예요. 네, 바다 해자. 근데 그리고 거사예요, 쓰는 거예요. 그리고 케네디 암살당하는 것도 그분이 예언했고, 그 다음에 월남전에서 미국이 결국은 못 이기고 발뺀다는 얘기도 했고, 근데 그분 예언 가운데 아주 참 사람을 골치 아프게 하는 예언이 하나가 있어요. 일본이 침몰하고 우리나라 동해안이 꺼진다고 했어요. 동해 쪽으로 한 300인 정도가 침몰한다고 했어요. 단어선님도. 아니야, 해운거사. 탄원스님은 그 해운거사하고 친했어요. 쫓아다니면서 해운거사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탄원스님도 일본 침몰설을 얘기한 건 해운거사 얘기를 한 것이다.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탄원스님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쨌든 그런 예언들이 있는데, 예언이라는 건 참 고정불변인 건지 저는 참 의심스러운 것도 있어요. 근데 예언은 정확하게 예언이 된다고 우리가 미래를 딱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큰 얼개는 있느냐 없느냐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제가 이어른한테 들었던 건 소련 쪽에 있다는 건 하여튼 50여 년 전에 들었죠.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으니까 이어른이 이게 그냥 공부하면 약간 그 신통이라는 거는 불교에서 인정하니까 숙명통이나 이런 것이 아주 없다. 불교인들은 그렇게 얘기는 못할 거고, 그런 고정불변으로 있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여기에서는 뭔가 우리가 중도적인 감각으로 그 미래를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좀 그건 어려우니까 넘어가요. 하여튼 우리나라 미래를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나와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헤매이집이 끝까지 가네요. 198쪽으로 갑니다. 쭉 넘어가서. 198쪽 문. 어떻게 경물이 능히 천하를 평정할 수가 있습니까? 답. 또한 말해보라. 감격한 바 그 물은 어떤 물이냐? 바로 천지 만물이 다 그 속에 들어있으니 어찌 천지 만물을 제외한 이외의 물이 와서 감격하는 것을 따로 찾겠느냐? 만약에 경물이 되고도 천하를 평정하지 못한다면 어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하루 동안 극기 복례하면 천하가 인해 돌아온다고 하셨겠느냐? 또한 말해보라. 천하는 또 어떤 물이며 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필경에 어떤 곳으로 돌아가느냐? 참고하고 참고하거라. 예. 그러니까 내가 경무를 하면은 지금 대학의 8조목이었대요. 경물 이후에 치지하고 치지 위에 쭉 나서 마지막에 8조목의 끄트머리가 천하평이거든요. 경물, 치지, 성의정심, 수심제가 치구, 평천하. 마지막에 평천하죠. 그게 경물에서 출발해서 평천하가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경물에 출발해서 갑자기 평천하까지 쭉 이어집니까? 이게 경물이라는 것.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경물의 물이 뭐냐? 경물이라는 게 격이라는 것을 두 가지 주석이 있다. 대표적인 격은 앞에 얘기했죠. 격의 두 가지 주석. 주자의 격은 뭐냐? 격은 이를 지자로 본다. 주자. 이를 지자. 그래서 주자는 경물은 내가 사사물물에 나아가서 이치를 공부하는 거다. 주자는 그렇게 봐요. 이를 지자. 그러니까 경물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사사물물에 나아가서 공부하는 거야. 사사물물의 이치를 공부해서 그러다 보면 치지가 된다는 건 뭐냐? 주자식으로 얘기하면 일단화련관통. 어느 날 톡 튀어서 세상 만물의 이치를 환하게 알게 된다. 주자식 경물치지예요. 그런데 이어르는 경물치는 그거 아니에요. 왕양명의 경물치는 사물을 바르게 한다는 뜻이고, 바를 정자로 왔어요. 왕양명은 사물을 바로잡는 것. 이분은 그거하고 비슷하면서도 사물을 내가 치지라면 사물을 감격, 사물을 감화시키고 사물이 나에게 오게 하는 것. 이게 경물이에요. 요게 들 달라요. 격이 원래 오게 한다는 뜻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특한 주석이라 경물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사물을 감화시켜서 나에게 오게 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경물하면 결국은 사물을 감화시키고 오게 하는 거니까 천하가 다 결국은 나에게 오는 효과가 경물에 본래 있다. 경물치라는 거 원래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끌어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저절로 오게 됐다. 억지로 내가 끄는 것은 아니라 전 시간에 그 얘기했죠. 억지로 안 하는데 어떻게 오냐. 그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도 제가 한 거예요. 철학자. 순수 형상을 이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힘이래. 순수 형상은. 근데 순수 형상은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작용력인데 힘인데 근데 변화하고 작용하는 것은 원래 변화가 있는 건 불완전한 것만 변화하거든요. 순수 형상이 직접 사물에 개입을 해서 끌어잡아당기는 짓을 하면 순수 형상이라는 것이 최고의 존재가 될 수가 없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때 무슨 얘기한다고 그랬죠? 순수 형상이 사물을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저절로 사물이 온다. 그걸 얘기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미녀가, 천하의 미녀가 가만히 있어도 문 남성들이 끌려오지. 미녀가 가서 나한테 매혹되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다. 가만히 있어도 문 남성들이 사모해서 오듯이 저절로 온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하는데 그 비유를 제가 들었듯이 정말로 경물을 제대로 취재하게 되면은 하게 되면은 사물이 온다. 가만히서 오는 것은 저절로 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완성되네 천하가 저절로 완성으로 오는 것이다.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니까 의심하지 말아라. 이건 원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원리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럼 원리적으로 바뀌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처님 한번 나와서 세상이 갑자기 다 불국토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부처님 한번 나오심에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된 것도 또 틀림없어요. 원리적으로 그래요. 그건 우리가 인정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공부가 안 돼요. 전에 유마경 쓸 때도 그랬어요. 전에 유마경 대목은 뭐냐? 미륵보살이 수기를 받았다. 그 얘기를 하니까 유마가 그렇게 하면 당신이 수기를 받았다면 모든 중생이 수기 받은 거야 된다. 당신만 받냐? 무차별이다 진영은. 거기에서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다 수기를 받았다. 그러기나 바로 원리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바로 다 부처님이 출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 부처님을 스스로 알고 본바탕 다 부처이었다. 이렇게 말도 되는 거죠. 이건 아마 원리적인 측면에서 천하귀인, 그러니까 천하가 인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그런 얘기인데 이건 좀 어려운 대목이에요. 한 사람이 완성하면은 온전한 완성을 다 이룩하면은 천하가 하루아침에 다 완성되느냐? 그건 아니죠. 사실 아닌데. 그래서 이번에 법보신문인가 어떤 학자가 도노돈수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원리적으로. 그 얘기를 학자가 썼더라고요. 성철 스님이 도노돈수를 얘기했는데 수라는 것은 원래 돈이 안 된다. 수라는 건 원래가 전밖에 없다. 원리적으로. 그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천하가 감화되는 것은 원리적으로는 모든 중생이 부처고 이 자체가 불국토인데 원리적으로 그렇지만 모든 중생이 한 번에 부처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해야 되죠. 공자도 그거 못 이뤘고 부처님도 그렇게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마 이쪽으로 보는 거 이쪽으로 사적으로 보는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산을 구별하는데 이를 우리가 투철하게 알지 못하면 사적으로 실현을 못 시켜요. 여러분들이 부처라는 것을 이쪽으로 투철하게 알지 않으면 사적으로 실현 안 되니까 이것은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발을 어디다 놔야 되는지는 분명히 하고 나아가야 된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자,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가만있어. 얼마 안 나온 걸로 하는데 왜 좀 많아? 아이고, 많아. 빨리 쭉쭉쭉 읽어요, 이제. 여기가 많이 남았네. 많이 남았어. 가야지 뭐. 자, 갑니다. 오늘은 좀 많이 할게요. 네네. 근데 조금 쉬었다가 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쉬지 않아도 되기는 되는데 네. 힘드시. 원래 저는 예전에는 절대적으로 한 50분 하면 쉬었습니다. 왜 50분 하면 쉬었느냐? 제가 아주 꼴초여서 한 50분 하면 담배를 한 대 꼭 피웠거든요. 근데
조금 쉬고 하죠 뭐. 네, 그래야지 또 다시 너무 오늘 마치기로 하고. 힘드시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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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금 쉬시죠. 예, 조금 쉬겠습니다.